인간의 성적 경쟁과 일부일처제. 만약 화성에서 온 어느 냉철한 동물학자가 지구라는 행성에 내려와 인간이라는 종을 관찰한다면 그는 아마도 단 몇 주 만에 흥미로운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종은 생물학적으로 명백히 일부다처제적 설계를 가졌으나 기묘하게도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적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쓰고 고통받고 있다. 그 학자는 증거로 남녀 간의 신체 크기 차이, 수컷들의 높은 공격성, 그리고 번식 가능 기간의 차이를 제시할 것입니다. 인간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덩치가 크고 근육질이며 이는 진화의 역사 속에서 수컷들끼리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충돌해왔음을 시사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 생물학적 설계도는 현대의 법적 윤리적 제도와 충돌하며 거대한 심리적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는 인간 남성 간의 성적 경쟁이 가진 생물학적 뿌리와 그것이 빚어내는 사회적 역동성,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비극과 안도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고 오직 그 논리와 데이터로만 세상을 분석하는 화성 출신의 냉철한 동물학자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내려왔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설정이네요. 화성에서 온 학자라. 네네. 이 학자의 미션은 딱 하나예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짝짓기와 결혼 제도를 관찰하는 거죠. 과연 이 외계인 학자는 지구인들을 보고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아마 단 몇 주 만에 아주 기묘하고 그 역설적인 보고서를 화성 본부에 타전할 겁니다. 그 보고서의 첫 줄이 대략 이런 식이겠죠.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생물학적으로 명백히 일부다처제적인 하드웨어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묘하게도 일부일처제라는 사회적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쓰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요. 맞아요. 바로 그 역설입니다. 그런데 그 화성의 동물학자가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일부 다처제다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가 자료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단순히 짐작이 아니라 신체적인 데이터 자체가 그걸 증명한다면서요? 네. 인간 남녀를 신체적으로 쓱 훑어보기만 해도 그 동물학자는 바로 눈치를 챌 겁니다. 진화생물학이나 동물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암컷과 수컷의 신체 크기 차이, 그러니까 성적 이용성이라고 하죠. 이 차이가 클수록 그 종은 일부 다처제일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 덩치 차이가 클수록 일부 다처제다. 그렇죠. 우리 인간을 볼까요?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덩치가 훨씬 크고 골격도 다르고 근육량도 압도적으로 많죠. 공격성과 관련된 호르몬 지표도 수컷인 남성 쪽이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수컷이 암컷보다 덩치가 크고 근육질에 공격적이라는 건 짝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도록 진화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역사적 흔적이 고스란히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길고 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남성들은 짝을 차지하기 위해 아주 격렬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끊임없이 벌여왔다는 묵직한 지표인 셈이죠. 화성의 학자 눈에는 이게 너무나 명백한 일부 다처제 종의 특징인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목표는 단순한 진화생물학 이론 암기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수만 년 전부터 깔려있는 이 성적 경쟁의 생물학적 뿌리가 도대체 어떻게 현대의 법이나 윤리,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밤 겪는 복잡한 심리와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는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자료들이 철저하게 진화 생물학과 인류학적 관점에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설계되었다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지 이것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거나 특정 젠더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객관적으로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자연이 우리에게 던져준 차가운 설계도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따뜻한 문명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관찰하는 거니까요. 그럼 첫 번째로 인류학자 로빈 폭스가 자료에서 언급한 기가 막힌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모의 서사시 트로이 기억하시죠? 아, 그 유명한 아킬레우스 이야기요? 네.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 같은 위대한 영웅들이 브리세이스라는 여인을 두고 텐트 안에서 막 핏대를 세우며 싸우잖아요. 전 그걸 어릴 때 읽으면서 역시 영웅들은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문학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포장되죠. 하지만 진화생물학의 렌즈를 끼고 그 텐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들의 갈등은 고상한 명예 싸움이 아니에요. 번식 서열의 정점에 서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고 포효하는 코끼리 바다 표범 수컷들의 원초적 투쟁과 유전자 레벨에서는 완전히 똑같다는 게 인류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코끼리 바다표범이요. 그 바닷가에서 덩치 큰 녀석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그 동물 말인가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역사와 연결되는지 자료에 나온 생태 묘사가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코끼리 바다 표범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잔혹한 승자 독식의 무대라는 겁니다.
해변에 수백 마리의 암컷들이 모여 있는데 피 터지는 전투에서 승리한 단 한 마리의 거대한 우두머리 수컷, 즉 알파 수컷이 그 해변의 암컷 전부를 차지합니다. 말 그대로 1대 100의 거대한 하렘이죠. 1대 100이요. 그럼 그 해변에서 싸움에 진 나머지 수컷들은 대체 어떻게 되나요? 해변의 구석진 바위 틈이나 차가운 바다로 쓸쓸히 밀려납니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의 번식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늙어가다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소멸해버립니다. 승자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지고 패자에게는 유전적 죽음뿐인 극단적인 구조죠. 와, 진짜 냉혹하네요. 그런데 자료가 던지는 진짜 무서운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인간 사회는 이 코끼리 바다 표범의 해변과 달랐는가? 달랐다고 믿고 싶지만 역사책만 펼쳐봐도 아니란 걸 금방 알 수 있죠. 제국을 건설한 황제나 왕, 권력을 준 귀족 남성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잖아요. 권력의 크기가 곧 번식의 기회와 정비례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증명해주는 게 바로 현대 인류의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상식적으로 인류 역사상 태어난 남녀의 비율은 대략 1대 1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조상도 남녀 비율이 1대 1이어야 수학적으로 맞죠.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한 명에 엄마 한 명이니까요. 그런데 DNA 분석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인류의 유전자 풀을 역추적해보니 현대 인류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여성 조상의 수가 남성 조상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았다는 건 한 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을 독점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과거 수만 년 동안 극소수의 승리한 수컷들만이 번식을 독점해서 하렘을 형성했고 다수의 평범하거나 나약한 남성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단 한 방울도 후대에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죠. 평범한 남성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데이터네요. 패배란 곧 생물학적 사용 선고였다는 거잖아요. 이런 성적 경쟁의 비대칭성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수만 년간 누적된 그 뼈저린 공포와 승리에 대한 갈망이 남성들의 뇌리에 아주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이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극도의 경쟁심을 보이고 목숨까지 내던지며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열 경쟁에서 밀리면 유전적 미래가 없다는 걸 본능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걸고 서열 상승을 꾀하도록 진화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화성인 동물학자의 첫 번째 관찰. 그러니까 인간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코끼리 바다표범 같은 일부 다처제를 갈망한다는 건 데이터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의 남성들은 본능을 억압하는 일부 처제를 아주 답답한 감옥처럼 여겨야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자료가 제시하는 시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네, 대다수의 남성들에게 일부 일처제는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운명에서 자신을 구해준 동화줄이라는 거죠. 맞아요. 인간의 이 성적 상황을 경쟁과 시뮬레이션 일부 돌린 일처제. 내용이 아주 명쾌하더라고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왜 일부 일처제가 구원인지 수학적으로 바로 증명이 됩니다. 만약 내일부터 당장 현대 사회가 생물학적 본능에 따라 완전한 일부 다처제로 돌아간다고 가정해보죠. 남녀 성비는 1대 1인데 자연의 법칙대로 강력한 권력자나 재력과 단 한 명이 10명의 여성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럼 10명의 남성 중에 단 한 명만 승자가 되는 거네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9명의 남성은 짝을 찾을 확률이 0에 수렴하게 됩니다. 평생 번식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잉여로 남겨지는 거죠. 여기서 거대한 사회학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잃을 것이 없고 끓어오르는 생물학적 좌절감만 가득 찬 젊은 남성 9명이 모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요. 바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은 항상 잠재적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번식 기회를 박탈당한 잉여 남성 집단만큼 사회에 위험한 존재는 없거든요. 수많은 전쟁, 극악한 범죄, 체제를 전복시키는 반란의 이면에는 항상 이 짝을 찾지 못한 남성들의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 일부일처제라는 게 단순히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이유로 시작된 아름다운 서약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도덕적 결단이라기보다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고 사회 전체의 안정과 남성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아주 정교한 민주적 분배 정책에 가깝습니다. 극소수의 알파 남성들에게 집중될 뻔한 기회를 모든 남성에게 1인당 1명씩 최소한 보장해주는 거대한 사회적 타협인 셈이죠. 모든 남성들이 겉으로는 자기가 아킬레우스나 코끼리 바다 표범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릴지 몰라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냉정한 현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무한 경쟁이 벌어지면 자기는 이름도 없이 창에 찔려 죽는 엑스트라 원이 될 확률이 99%라는 걸요. 네, 대다수의 남성들은 자신이 패자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이 불문율에 기꺼이 순응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고 빼앗는 데 써야 했을 그 막대한 에너지를 아껴서 밭을 갈고 건물을 올리고 과학을 발전시키며 문명을 건설하는 데 쏟아 부을 수 있게 된 거죠. 생물학적 본능을 제도적으로 억눌렀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비로소 출발할 수 있었다는 통찰.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수만 년 된 우리의 동물적인 뇌가 하루아침에 포맷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아주 본능적이고 지독한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이 인간은 질투에 사로잡힌 짐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질투라고 하면 되게 찌질하고 집착적이고 쿨하지 못한 감정으로 깎아내리는데 자료를 보니까 진화의 관점에서는 이 질투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생존 무기라면서요. 입장을 비교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암컷은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새끼가 완벽히 자기 유전자를 절반 물려받았다는 걸 생물학적으로 100% 확신할 수 있죠. 눈앞에서 자기가 직접 낳았으니까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수컷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던 수만 년 전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수컷은 자기 배우자가 낳은 아이가 정말로 자기 핏줄인지 완벽하게 확신할 방법이 생물학적으로 아예 없습니다. 아,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주는 뱁새꼴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만약 남성의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더 우월한 수컷과 교미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쳐보죠. 그 남성은 평생 사냥을 하고 자원을 모아서 자기와는 유전적으로 단 1%의 관련성도 없는 남의 유전자를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진화의 관점에서는 이것보다 더 완벽한 파멸과 헛고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파트너의 외도 징후에 그토록 이성을 잃고 폭발적으로 분노하는 거군요. 성격이 파탄나서가 아니라 수만 년 동안 자기 유전자를 지키기 위해 뇌 속에 탑재된 유전적 보초병이 아주 강력한 비상벨을 울리는 거네요? 거기에 더해서 인간 여성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 하나가 남성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다른 포유류나 영장류 암컷들은 자신이 임신 가능한 배란기가 되면 엉덩이가 붉어지거나 특유의 페로몬을 풍기면서 겉으로 확실하게 티를 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 여성은 배란기가 언제인지 겉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은폐된 배란 전략을 진화시켰어요. 맞아요. 그 부분 읽으면서 진짜 우프더라고요. 사슴 같은 동물들은 가을 번식기 한 달만 피 터지게 싸우면 되잖아요. 그 시기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뿔 떼고 평화롭게 풀 뜯어먹고 지내고요. 근데 인간 남성은 자기 배우자가 언제 임신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1년 365일 내내 잠재적 경쟁자들을 경계하고 감시해야 하는 피곤한 처지가 된 거잖아요. 여성 입장에서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죠. 남성을 자신의 곁에 365일 묶어두고 지속적으로 자원과 보호를 제공받기 위한 엄청나게 훌륭한 진화적 무기였던 셈입니다. 지금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피곤한 이유가 다 이 생물학적 설계 때문이라고 핑계대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적 경쟁이라는 피 튀기는 무대에서 남자들만 주인공이고 여성은 마치 가만히 기다렸다가 승자에게 주어지는 수동적인 전리품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 진화 게임을 이해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성이 전리품이 아니라면요? 여성은 결코 수동적인 트로피가 아닙니다.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여성은 이 거대한 경쟁의 룰을 설계하고 최종 승자를 가려내는 심판관이자 기획자예요. 여성이 룰을 설계한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성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우월한 유전자, 그리고 자신과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을 가진 남성을 골라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걸 상승혼이라고 부르죠. 여성이 더 높은 서열, 더 강한 능력의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세움으로써 역으로 남성들 간의 무한 경쟁을 강력하게 부추기고 채찍질해온 겁니다. 애초에 남성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그 경기장의 스펙을 세팅한 게 여성들의 선택 본능이라는 거군요. 자료에 나오는 판무파탈 이야기가 여기서 딱 맞아떨어지네요. 우리는 보통 영화나 신화 속 판무파탈을 보면 남자들을 홀려서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악녀로나 생각하잖아요. 네, 대중매체에서는 보통 그렇게 그려지죠. 그런데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판모파탈은 자신의 번식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주 정교한 전략을 구사하는 생존 기계라는 분석이 엄청 흥미로웠습니다. 자신이 가진 매력을 극대화해서 가장 우월한 수컷들끼리 경쟁하게 만들고 만약 더 강력한 새로운 수컷이 등장하면 기존의 파트너를 가차없이 버리거나 갈아타는 행동들. 이것을 단순한 도덕적 타락으로 볼 게 아니라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가장 확신한 유전자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진화한 냉혹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해석하는 것이 진화 생물학의 시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로 가져와 보죠. 오늘날의 남성들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차지하겠다고 진짜 창과 칼을 휘두르며 싸우지는 않잖아요. 겉모습은 아주 세련되게 포장되었지만은 경쟁의 본질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트로이 해변에서 부딪히던 창과 칼, 코끼리 바다 표범이 내뿜던 거대한 포효 소리는 오늘날 다른 형태로 완벽하게 치환되었습니다. 어떤 형태인가요? 도심 한복판에서 으르렁거리는 배기음을 내뿜는 스포츠카, 손목에서 번쩍이는 수십만 원짜리 명품 시계, 억대 연봉, 그리고 명함에 찍힌 대표이사 같은 높은 사회적 지위. 이게 바로 현대판 코끼리 바다 표범의 덩치이자 근육입니다. 현대의 남성들은 이런 경제적, 상징적 자본을 겹겹이 두름으로써 심판관인 여성들에게 자신의 번식 가치를 증명하는 피 튀기는 전쟁을 매일같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씁쓸하면서도 너무나 뼈 때리는 현실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 후반부를 보면 이 수만 년 된 생물학적 본능이 현대의 기술과 만나면서 아주 위험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디지털 시대, 그중에서도 SNS와 데이팅 앱의 등장입니다. 과거에는 기껏해야 자기가 사는 동네나 학교, 회사 안에서 서열 경쟁을 하면 됐잖아요. 환경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만 딱 켜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잘생기고 몸 좋은 이른바 상위 1% 알파 남성들의 화려한 삶이 내 눈앞으로 여과원치 쏟아져 들어옵니다. 과거였다면 평생 마주칠 일도 없었을 초상위권 경쟁자들과 매일매일 강제로 비교당하는 환경에 놓인 겁니다. 평범한 남성들은 이 무한한 디지털 쇼윈도어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초라한 서열을 확인당하게 되겠네요. 네, 거기서 발생하는 극도의 열등감과 박탈감이 이제는 현대인의 심리적 질병 수준으로 번지고 있죠. 게다가 데이팅 앱의 현실은 더 노골적입니다. 맞아요. 그 데이팅 앱 통계 부분을 보면 현실은 정말 냉혹하더라고요. 권력자들의 거대한 하렘은 법적으로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알고리즘 속에서 버젓이 부활하고 있었어요. 데이팅 앱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상위 아주 극소수의 매력과 자본을 가진 남성들이 대다수 여성의 선택을 싹쓸이하는 승자 독식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는 인류가 힘겹게 쌓아올린 일부 일처제라는 방파제가 무너지고 다시 코끼리 바다 표범 시대의 생물학적 일부 다처제 본능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서두에 등장했던 화성에서 온 동물학자의 보고서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인간이 일부 다처제적 설계를 가졌는데 기묘하게 일부 일처제에 갇혀있다는 그 관찰.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본 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외계인 학자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죠. 확실히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DNA 속에는 다른 수컷을 짓밟고 독점하려는 짐승의 욕망과 질투의 설계도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학자의 관찰은 거기까지는 정확히 맞습니다. 하지만 틀린 반쪽은 뭘까요? 학자가 치명적으로 놓친 것이 있죠. 우리는 단순히 본능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노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류는 그 맹목적인 본능이 날뛸 경우 다 같이 파멸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측하고 그것을 통제하여 일부 일처제라는 평화로운 공존을 스스로 선택해낸 유일한 종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컷사슴의 맹렬한 분노와 코끼리 바다 표범의 탐욕이 소용돌이 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예술로 만들고 문명으로 승화시키고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고차원적인 가치로 덮어 씌울 줄 아는 존재라는 거죠. 성적 경쟁이 인류를 밀어올린 강력한 엔진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엔진의 배기가스가 우리를 질식시키지 않도록 스스로 다스려온 것이 호모사피엔스의 진짜 위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인간의 짊어지고 성적 가야 경쟁과 할 영원한 일부 일처제. 숙제이기도 하죠. 본능을 명확히 직시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것. 네, 오늘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져준 통찰은 결국 이거네요. 우리는 짐승의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코 짐승으로만 살지는 않겠다고 치열하게 저항해온 존재들이다. 여러분, 오늘 이 탐구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스마트폰을 켤 때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데이팅 앱과 SNS 알고리즘, 이 무한 경쟁의 디지털 세계는 혹시 우리가 수천 년간 간신히 유지해온 일부 일처제라는 평화협정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박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능만이 꿈틀거리는 이 디지털의 바다에서 우리는 과연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진짜 사랑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는 그 치열한 과정이 바로 우리가 바다 표범과 다른 이유일 테니까요. 흥미로운 통찰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탐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상상을 하나...